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 8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아마도 미준 방송을 제대로 보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귀국이다 보니까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잡혀 있어서요. 미준 방송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특별 방송 몇 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 방송 외에는 아마 다음 주 내내 미준 방송을 좀 만나보시기는 어려울 줄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신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컨텐츠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간만에 한국 방문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모습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0.05%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57%,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잠깐 보시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10.6% 떨어졌고요. 몽고디비가 마이너스 5%, 아사나 마이너스 4.46,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3.98, 데이터독 마이너스 3.59, 로크 마이너스 3.50,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3.48, TQQQ 마이너스 3.20, G스케일러 2.93%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던 성장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 어제 이러한 하락 추세에도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스템이 6.37% 올라갔고요. 월프스피드가 플러스 4.29, 업사트 플러스 3.91,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3.88,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3.66, 리오토 플러스 2.88, 유니티 소프트웨어 2.50%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를 이겨낸 종목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빨간색입니다. 다 마이너스죠. 넷플릭스가 2.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테슬라가 2.23% 소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9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3, 애플 마이너스 1.71, 아마존 마이너스 1.31, 구글 마이너스 1.21, 엔비디아가 0.68% 떨어지면서 모든 매그니피센트 7이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집중된 커다란 행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어제 드디어 아이폰 15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는지 그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NBC 기사에서 깔끔하게 어제 행사의 키포인트, 하이라이트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인공은 아이폰 15이죠. 그래서 아이폰 15, 그리고 약간 더 크기가 큰 아이폰 15 플러스, 거기에 프로 모델까지 모두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애플 워치 역시 새로운 버전인 울트라 2가 어제 출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애플의 칩 중에 가장 강력한 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새틀라이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아이폰 유저들은요, 길을 달리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어시스턴스, 이머전시 콜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USB-C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요, 아이폰은 그들만의 독특한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포트 자체가 달랐거든요. 이거를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아이폰은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
아이폰 15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범용으로 사용하는 USB-C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이 가장 가볍고 가장 얇은 테두리를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티타니움 케이스 덕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니까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이제 비디오를 찍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통 찍죠. 근데 정말 실물과 같은 이러한 비디오 그리고 포토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스파셜 비디오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스파셜은 뭐냐면요. 원근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파셜 오디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얘기는 멀리서 얘기하는 거랑 가까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게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적용이 된 이러한 비디오 기법이 이번에 도입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비전 프로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되면요. 3D 비디오가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이폰을 가지고도 3D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프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15 프로는 $999, 그리고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199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날짜가 써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부터 선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9월 22일부터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뭐 그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USB-C 업데이트, 이게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였다. 더 이상 이제 예전에 라이트닝 케이블은 이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액션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데요. 이 액션 버튼을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제 링톤이나 아니면 사일런스로 바꾸는 그런 기능, 요것만 이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여기에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이스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추가하게 되면요, 이게 뭐 아이폰을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걸 딱 누르면 내가 말하는 게 다 녹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될 수 있었던 이유는 A17 프로 칩이 탑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최초로 3나노짜리 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컬러로 아이폰 15이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자, 여기 이제 그 기본형 모델의 가격이 나옵니다. 아이폰 15는 $799,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5 플러스, 조금 더 큰 거죠. 이거는 $899에 판매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5부터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지 못하고 USB-C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아이폰 유저들이 USB-C를 구입하게 될 텐데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애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9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말고 또 하나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애플이 판매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을 판매할 것이다. 언제 판매하냐면 런칭데이니까 판매 첫날부터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든 폰도 동시에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애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런칭데이 때 판매되는, 따라서 초기에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든 이러한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드디어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이 첫날부터 판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식이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년 넘게 제가 애플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애플이 탈중국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물론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중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뉴스들은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와 과거를 공부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에 어떤 기업이 잘 적응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과거 10년, 20년간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중국, 미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가 약간씩 탈중화가 되고 있죠.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과거 10년, 20년 동안은요, 전 세계가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글로벌화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글로벌화가 조금씩 깨지는 모습을 애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가 깨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방송에서요, 저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스미스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급상승시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가 상승이 60%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뉴스가 전달되면서 그날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요, 나는 아담 조나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다.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400까지 올렸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니드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만의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홀드 레이팅을 재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홀드는 이제 보유 의견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반적인 관점이 바뀌고 있다. 뭘 네거티브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테슬라가 가속화할 것이다. 어떤 길로 가속화하냐면요, 미러링을 할 것이다. 매스 마켓 OEM을 미러링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을 흉내낼 것이다. 미러링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결국 과거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호들이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테슬라는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뷰는 뭐냐면 점점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진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 수준의 마진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장점이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는 보유 의견에 머무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프로듀스 매스 어마운트니까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마진에는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마진이 계속 짓눌리면서 결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깎고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최근의 모습은 정말로 계속해서 판매 대수에 집중하고 결국은 가격은 하락시키면서 마진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초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리부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과 같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무 커다란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디맨드, 수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기사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 피어스의 프로파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드함에서 종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8,561명 중에 8,38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죠. 석세스 레이스를 보시면요,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3개도 맞히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2.6%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올린 그런 전문가였다.
있었다. 요 점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자, 도조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의 테크놀로지가 500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물론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제리 브라크만이고요. 이분은 CIO로 일하고 있다. First American Trust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밝혀지고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2015년에 아담 조나스가요. 그때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6%나 단 하루 만에 올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급상승시킨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었다. 어떤 잠재력이냐면 쉐어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쉐어드 모빌리티는 로보택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66%나 갑자기 올려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테슬라가 아마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2025년까지는 개발이 완성되고 로보택시까지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담 조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2025년까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완성되고 로보택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마 향후 몇 년 이상 걸려야 도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요. 수십 년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조나스는요. 2015년에 이렇게 갑자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에 따라서 4년 이후에 이 테슬라 모빌리티에 대한 전망을 82%나 다시 하향 조정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아담 조나스 말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Outlandish Projection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전망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의 포텐셜이 얼마나 크건 따라서 도조를 얘기하는 거죠. 도조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아담 조나스가 500빌리언이나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올려서 전망을 한 것은 너무나 좀 이상한 전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토노미, 완전 자율주행을 둘러싼 기회가 엄청나다는 것은 인정한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시장인지는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달성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요. 누가 여기에서 혜택을 입을 것인지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에도 1등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은 굉장히 멋진 시장이긴 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테슬라가 커다란 수혜주가 될 거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인 것 같고요. 이분의 이름은 이바나 델레브스카고요. 자, 역시 스피어 인베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CIO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더 해주고 있는데요. 자, 위너 테이크스 올 마켓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독과점이 형성될 수 없는 시장이다. 완전 자율주행 시장은요. 소프트웨어 시장이고 따라서 여러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해서 이 마켓 쉐어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계되는 그런 기술력이잖아요. 나중에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놔야 될 텐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고의 기업, 1등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등, 2등이 독식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의 상장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암을 우리가 나스닥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엔비디아와 암을 비교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과연 암이라는 기업이 넥스트 엔비디아, 다음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는요, 암이 과연 인공지능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두 개의 기업은 굉장히 다른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단점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다르다. 전혀 다른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로는요, 암은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AI 쪽에서 레비뉴가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혜주다. AI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작은 장비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에 AI, 인공지능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암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요점 정리에 불과하고요. 자세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엔비디아 대 암, 과연 어떠한 비교 내용이 나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죠. AI,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하나의 컴퓨터 모델이다. 자, 이 모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입력하면서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GPU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디자인을 한다. 뭐를 디자인하냐면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중에서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을 디자인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GPU잖아요. 처음에 GPU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위해서 만든 거였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병렬식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랑 맞물려지면서 인공지능의 최고의 반도체는 GPU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암은 조금 다른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은 디자인을 한다. 뭐를 디자인하냐면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죠. 그리고 혹은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아키텍처는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구조물에 해당하는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키텍처, 반도체의 구조라는 것은요, 오버럴 디자인이다. 대략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암이 구성해 놓은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에서요, 칩을 다시 설계하는 거죠. 따라서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암은 주로 디자인을 뭘 하냐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인공지능은 보통 GPU가 필요한데 CPU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암은 CPU를 만드는데요. 이 CPU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냐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가 이 암으로 만든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폰이라든지 애플폰 가리지 않고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암이 디자인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암은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버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열티 그리고 라이센싱.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이미 구축해 놓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한 피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특허권 그리고 라이센싱 피를 받아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전체 매출 중에서요, 50% 이상이 스마트폰 그리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은 이제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키텍처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라이센싱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암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사실 인공지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바일 쪽의 성장이 계속돼야 성장할 수 있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로열티가 증가해야 암의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요, 암 역시도 AI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암이라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미래는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오지 않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통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 모델이잖아요.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모델인데 여기에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GPU다, 엔비디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Arm이라는 기업은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엣지입니다. 엣지는 뭐냐면요, 클라우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지방 분권하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운데요. 클라우드의 컨셉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죠. 이걸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 그러잖아요. 자,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파워를 가진 슈퍼컴퓨터를 구동하면서 엄청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엣징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커다란 컴퓨터의 파워가 없더라도 구동되는 이러한 전자 제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엣징 컴퓨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원래 전화기였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간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따라서 사물 인터넷의 1번 주자가 스마트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2번 주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스마트 TV가 등장을 했고요. 스피커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스마트 스피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청소기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기능이 많이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것은 자동차죠. 자동차는 아직까지 컴퓨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컴퓨터가 이제 모바일폰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엣지에 AI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바일폰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요, 암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칩은 바로 CPU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CPU의 99%, 지금 모바일폰 기준으로 했을 때는 99%가 암의 아키텍처를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엣지 컴퓨터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암이 AI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가 인공지능 수혜주인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 다이언트 기업인 코카콜라가 오늘 런칭을 했다. 새로운 음료수를 개발해서 런칭을 했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이제 한정판이죠. 한정판 소다를 이번에 런칭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번에 출시된 음료수는 AI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음료수의 이름입니다. 코카콜라 Y3000. 그래서 서기 3000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 이후에 나타날 음료수를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First Futuristic Flavor다. 따라서 사상 최초로 미래의 맛을 우리가 구현했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동으로 만든 맛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Y3000의 맛이 창조됐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요, 코카콜라의 리서처들이, 연구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문조사했냐면 미래의 맛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맛,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코카콜라가 어떤 맛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맛을 선호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이제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취합된 자료,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돌려서 분석을 해서 결국 가장 미래다운, 그리고 이 인류가 미래에 선호할 만한 맛을 창조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제 퓨처리스틱하게 생겼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캔의 모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로고, 색상,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디자인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캔의 패키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운동 마치고 나서요, 좀 목마를 때 슈퍼 가서 한번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Y3000 코카콜라는요, 지로 슈가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마존 관련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뉴스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러면 보통 성장 동력은 AWS다. 아마존의 이커머스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뉴스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존닷컴, 아마존의 이커머스 비즈니스죠.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면 공급망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식 네임은 서플라이 체인 바이 아마존이고요. 자, 이 서비스는 오토메이티드다. 따라서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를 자동화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셀러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이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과거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배송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따라서 로지스틱스, 물류 서비스죠. 거기에 이제 풀필먼트는 주문 센터를 얘기합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은 운송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아마존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아마존이 물류 회사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 구체적으로 아마존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에 있는 생산 업체에서 이래 인벤토리, 재고를 픽업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많은 물건들은 중국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중국 업체에서 이 물건을 받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ship it across border니까요, 항공편을 통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은 이제 항공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온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세관도 직접 통과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미국에 도착했으면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운송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아마존이 자랑하는 물류센터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다 재고를 스토어해 준다. 따라서 저장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저장된 재고를 계속해서 관리해 주고요. 결국은 고객들한테 배송까지 해준다. 따라서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제 셀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마존한테 맡기고요. 그들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데 여기에만 신경을 써라. 나머지는 아마존이 다 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지스틱스, 중국에 직접 가서 물건 픽업해다가 아마존 에어를 통해서 미국으로 옮겨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온 거는 이제 세관도 통과시키고 거기에다가 물류센터까지 가져와서 저장하고 고객이 원할 때 배송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도 해주고 코스트를 절감해주겠다. 아마도 이렇게 커다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아마존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개인 상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딜리버리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품이 이번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랑 아마존이 커다란 파트너십을 결성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쇼피파이와 결속되어 있는 머천트, 즉 상인들이 바이 위드 프라임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쇼피파이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인들을 통해서도 이제 프라임 멤버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프라임 옵션을 통해서 페이먼트, 결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존이 자랑하는 물류센터의 각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마존은요, 이제 아마존 이커머스를 통해서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판매돼도 우리가 직접 물류를 관리하겠다. 우리가 배송까지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약 20년 만에 연방정부와 메가테크 기업 사이에 독점 규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20년 전에는 메가테크 기업이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는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 그때 이제 기업이 해체될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공포감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승리를 따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현역에서 은퇴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20년 만에 구글과 연방 정부가 맞붙고 있는데요. 이 법정 소송은요,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Department of Justice, 우리가 DOJ라고 부르는 법무부죠. 자, 미국의 법무부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알파벳의 하나의 사업 부서인 구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구글은 무려 10빌리언, 1년에 100억 달러를 페이한다. 자,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면요. 그들의 포지션, 디폴트 엔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그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이 점이 지금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키시면 중간에 이제 구글 검색이 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독점 규제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어제 시작 부분에서 언급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안티트러스트 트라이얼, 독점 규제 법정 소송이 지금 워싱턴에서 화요일날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케네스 딘처, 정부를 대표하는 로이어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구글은요, 이미 2010년부터 독점 기업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제시되고 있고요. 오늘날 그 검색 시장의 89% 이상을 컨트롤하는 것이 구글이다. 따라서 이미 독점이 된 지 한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점을 형성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 달러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점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법정 소송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 20년 만에 독점 규제 관련한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에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운명이 향후 결정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남는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DOJ, 법무부가 이기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 해체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도 있고 구글 맵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지금 서칭 엔진, 검색 엔진을 뛰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요. 미국의 1984년에 AT&T가 이렇게 기업 해산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있는 기업 해산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물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유전자 시퀀싱 기업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퍼시픽 바이오에서요. 퍼시픽 바이오 캐피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캐피탈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대출업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퍼시픽 바이오가 유전자 시퀀싱 말고 대출업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이번에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퍼시픽 바이오 캐피탈을 런칭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고객사들한테 리스를 해준다. 퍼시픽 바이오는요. 굉장히 다양한 시퀀싱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레비오, 온소, 그리고 시퀄 이렇게 이제 시퀀싱 관련된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 장비들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지 말고 이제는 렌트를 해라, 리스를 해주겠다,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제가 바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레비오, 온소, 시퀄의 가격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비오 같은 경우는 77만 9천 달러, 온소 같은 경우는 25만 9천 달러, 시퀄은 129만 9천 달러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드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해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컨슈머블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따라서 계속해서 사야 되는 그런 서비스 부품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부품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레비오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995달러를 줘야 살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 용량이 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90GB라고 써 있죠. 그렇게 되면 휴먼 지놈을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30명 거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온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만 하는 것 같습니다. 15달러라고 써 있고요. 시콜 같은 경우는 19달러.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시퀀싱 시스템은 엄청나다. 게임 체인징이라는 것은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혁신적인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비싼 거 다 안다. 따라서 임대를 해주겠다. 우리가 이번에 퍼시픽 바이오 캐피탈을 런칭했으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9월 24일 일요일날 진행되는 미전 오프라인 특강 스페셜 이벤트는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이벤트 신청 마감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